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 보기 김도현입니다. 자, 연말 시장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는 월요일이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고, 또 이제 금요일이 휴장, 목요일 납회입니다. 이제 거래 일수로 보면 나흘밖에 안 남았죠. 나흘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배당 기준들이 많이 변경이 돼서 우리나라 깜깜이 배당에 대한 뭔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좀 많았는데, 금융사들, 증권사, 은행들부터 해서 배당 기준일을 내년 2월로 잡아서 미리 지금 결산 배당이 얼마인지를 알고 투자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지금 바꾸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는 뭐 배당락의 영향도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연말마다 이제 배당락이 나오면 그 배당락으로 인한 변동성이 좀 커지는데, 올해는 그것도 뭐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잠잠한 연말 분위기일 것 같아요. 증시는 뭐 종목별로는 단기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이 정도 분위기로 해넘이는 가겠구나 싶은 정도의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양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그리고 제가 보는 시황 뷰를 좀 구분해서 의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막판에 아주 많이 떨어졌죠. 오랜만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 지수에 지금 보시는 그림이 30분봉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미 증시에 근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하락이 보시다시피 지금 11월 이후로 그냥 미국 시장이 쭉 내달려 왔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내린다 싶은 움직임이 여기서 뭐 잠깐 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조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달려왔는데 과열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미국 시장이 펀더멘털적으로도 조금 과잉이고, 하지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정책이고, 저는 지금 미국 시장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봇 기대, 정책적인 완화 정책, 그 금융 완화 정책으로의 전환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 유동성입니다. 실질 유동성이 이미 완화적입니다. 이미 완화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기준. 우리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게 정책 피봇 기대감인 건데, 정책이 지금 긴축이잖아요. 긴축 5.5%까지 높은 고금리 긴축 상태인데, 이거 이제 완화하는 거 아니겠느냐, 내년부터 이제 그걸 하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이 올해 내내 시장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유동성이 지금 여러분 정책금리는 5.5인데 지금 BTFP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BTFP 맞지? 요게 이제 3월에 SVB 사태일 때 이제 미국의 연준이 미국 상업은행들에게 미국채를 액면 보증해서 1년짜리 유동성을 공급해줬던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돈이 지금도 계속 풀려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급준비금 계속 늘고 있다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 지급준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여러 가지 유동성 풀을 제가 찾아봤더니만 이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3월 달에 미국의 SVB 사태로 인해서 연준이 제공하고 있는 이 BTFP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업은행들이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어요. 왜냐? 채권 평가액이 뭐 최근에 채권이 많이 반등을 했지만 작년도에 비하면은 채권 급락 구간에 여전히 뭐 유지를 하고 있죠. 뭐 금리 4%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 채권 보유 손실로 인해서 지금 보유 자산으로는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채권을 액면 보증을 받아서
액면 보증을 받아서 이 액면 보증으로 미국의 현재 유동성 장세죠. 증시 유동성이 총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제공되는 동안은 미국 시장은 과열이라도 막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돈이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계속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제 여갈피 잔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갈피 잔고가 지금 한 8천억 달러 정도, 7,5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미국의 시장 유동성이 약간 째깍째깍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거 망고 다 제 생각에 제 분석이에요. 그냥 이 부분이 12월 FOMC를 그렇게 슈퍼파워를 만들어준 게 아니냐. 갑자기 12월 FOMC에서 왜 갑자기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뭐 모든 이야기를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완화적 얘기를 다 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조만간 단기적인 시장 유동성 이거 바닥 나는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돈 빌려서 뭐 합니까? 시중에 대출로 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소진이 되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미국의 유동성 경색 좀 나타날 수 있겠는데 싶은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장이 좋지만 저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연말 랠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는 안타깝게 산타 랠리가 없어요. 그죠? 이걸 산타 랠리라고 하기에 반도체는 산타 랠리 중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이제 뭐 73,000원 넘어간 걸 랠리라고 하기 좀 그렇고 여튼 우리는 산타 랠리라고 하길 정도 뜨겁진 않지만 미국 시장이 이 상승이 일단락되면 우리는 조정받아요.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1월, 2월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연말 돼서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한데 항상 뭐 화이팅 넘치게 그냥 좋다, 괜찮습니다, 주식 팔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김동현 갑자기 요즘 왜 저래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부터 늘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거 미국 지수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약해서 저는 주식이 막 떨어질 때도, 그러니까 주식이 막 하락하면 어때요? 주식이 하락하면은 심리가 되게 안 좋죠. 그죠? 투자 심리가 되게 안 좋잖아요. 무섭고. 하지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괜찮아, 사야 돼. 그런 자리가 뭐 이런 때 아닙니까? 제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을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근거 자료 가져와서 괜찮습니다, 사야 됩니다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고, 이렇게 뜨겁게 올라갈 때는 투자 심리는 좋아요. 우리나라 투자 심리가 아니라 미국 시장을 빗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는 심리가 살아나요. 그런데 올라간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에요. 추세에 반하는 대응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지금의 미국 시장은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 뭐 경기 여건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동성 데이터들이 이거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루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 지수로 보면 지금 S&P 500 지수 기준으로 4,700 내외 내지는 뭐 이 구간대는 저는 매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숏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수익을 좀 실현하시자라는 생각이고, 뭐 폭락 나오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지금의 상승을 이끌어오고 있는 이 유동성 구조가 약화될 여지가 보이니까 그때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받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보고 가자 이거죠. 그리고 저는 24년도 시장을 좋게 봅니다만 연초를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저는 연초에 조정, 24년도의 조정은 연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거 잘 피해야지 24년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 이제 시계열로 봤을 때 1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1년 1월부터 12월까지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연초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간다고 예상해 봅시다. 저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 하락을 피하지 못했어. 여기까지가 하락이고 이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거의 강세장이라고. 근데 이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가 강세장이죠. 그나마 그렇게 되면 다행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많이 깨져버리면은 사실은 시장보다 늦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1년 수익률 전략에서도 한 절반 정도 날리는 거예요. 되게 고생스럽고 힘든 또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연초에 뭔가 약간 경계감이 들 때는 저는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방송과 전략을 오래 보신 분들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연초에 별로 안 좋게 봤던 몇몇 번들이 다 유효했었다라는 걸. 물론 그렇다고 이번에도 제가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저는 여러 가지 시황을 좀 나름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제가 2018년도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장이 되게 뜨거웠어요. 17년도 장세가. 특히 연말에 가서. 여기가 뭐 바이오주들 막 올라오고 되게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년도 전망이 기본적으로 약간 긍정 일색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팔아야 된다. 이거 여기가 제가 볼 때는 꺾인다. 꺾였어. 이거 봐. 1년 내내 빠졌잖아. 1월 달이라고 주식시장이 여러분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1월 달 여기 21년도 1월 달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아직도 기억나요. 회전율 97%. 제가 방송에서 딱 얘기했죠. 회전율 97%.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객 예탁금 막 70조대 올라오고 이건 주식 다 팔아야 된다. 주식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오죽하면 무슨 얘기일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팔아놓고 제 말 믿고 한두 달이라도 현금 놔둬보시라. 지금 판 주식 지금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박스는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으로 꺾였고. 그리고 여기는 긴축이니까 뭐 장 안 좋았던 거고. 그리고 올해 이제 피벗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애매해. 그죠? 위치는 좀 애매한데 막 이렇게 떨어진다는 전망이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떨어진다는 전망이 아니라 박스권 상단 같은데. 연초 박스권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오고 박스권이라는 게 되게 왜 무섭냐면 여기는 공포감이지만 매수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희망적이지만 매도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박스장이. 왜? 공포감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본능에 반하는 용감한 매수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상단에서는 뭔가 되게 희망적이고 주식이 좋아질 걸 오늘 화면 프레임 이상하네.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는데 이건 역으로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과 반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박스권이 까다로워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이 박스권 상단권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은 심지어 고점들이 넘어가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나 출발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마무리되는 정도의 구간에 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S&P 500 지수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의 5개의 상승 파동이 나와 있고 고점들이 좀 이런 고점들이 넘어가고 저 고점이 넘어가고 이런 자리들을 항상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기술적으로는 약간 뭐 다이버전스 같은 것들도 좀 있고 할 때 일단 흥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업계가 증권 관련 업계가 이쪽도 하나의 산업이에요. 하나의 산업이고 여러분 투자자들은 금융 소비자입니다. 저도 유료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증권 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기 힘들어요.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 안 좋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죠. 부동산 안 좋다고 하는데 누가 부동산 사러 와서 수수료 내겠습니까? 다 좋다고 하지. 그죠?
주식시장도 대체로 보면은 다음 해 전망이 대부분 긍정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실제로 2024년도의 연간 전망은 좋게 봐요. 좋게 봐요. 오히려 경기 사이클 온다, 반도체도 빅 사이클 온다, 뭐 다 좋게 봐요. 자동차도 많이 팔릴 수 있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금융위기부터 이어져 왔던, 이거는 얘기 잠깐 하고 갑시다. 제가 2024년 전망을 너무 비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 금융위기에서부터 이어져 왔다고 봐요. 이 금융위기가 뭡니까? 신용경색이었어요. 이놈도 망할 것 같고 저놈도 망할 것 같고 미국도 망할 것 같고 미국 은행 망할 것 같고 유럽도 망할 것 같고 유럽 정부도 망할 것 같아. 서로 다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금융위기였고 신용경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투자가 올 스톱 됐고 은행 위주의 어떤 그 경제 환경이 아니라 중앙은행 위주의 유동성 환경이 형성이 되면서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갔거든요. 이게 이제 재정위기 12년도 뭐 재정위기로 갔고,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만 16년도에 이제 트럼프 갑자기 당선돼가지고 이게 무역 분쟁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살만한 것 같으니까 또 유럽이 망할 것 같대. 그래서 회사들, 기업들 입장에서나 뭐 이런 거죠. 점유율을 늘리려면 설비 투자를 적게 해서 내가 MS를 확보를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기 구간에서 잘못해서 과잉 투자를 해버리면, 거기서 불황이 가버리면 그 회사는 완전히 점유율에서 밀려버려요. 그죠? 도태돼 버린다고요. 이 투자의 거의 지뢰밭이었다고. 요 금융위기 이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좀 괜찮나 싶더니만 트럼프가 갑자기 당선돼가지고 무역 분쟁 걸어버렸죠. 무역 분쟁도 이것도 지뢰밭이었다고. 그러면 교역이 줄어들고,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하죠. 우리나라는 패스트루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교역이 이렇게 분쟁이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 경제 활동 자체가 되게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뭐 트럼프 이제 낙선되고 이제 무역 분쟁도 좀 이제 해결되나 어쩌나 했더니만 20년 코로나 또 맞아버리고, 19년 20년 코로나 맞아버리고, 코로나 때는 아예 그냥 경제 활동 중단이라는 진짜 전례 없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발생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20년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인플레 갔잖아. 그죠? 이게 제가 갑자기 지금 08년 이후에 거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23년도 와서 이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요 중간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야? 공급망 이슈예요. 공급망 이슈. 이게 이제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그냥 제조를 포기하고 말 그대로 마켓으로의 미국만을 주장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미국이 너무 공급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자체적인 공급망 확보 경쟁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긴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양 못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부양한 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남 좋은 일 시키기 때문에 중국도 결국은 미국이 부양 스탠스로 돌아야지 같이 부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안 좋고 미국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완화 쪽으로 포지션이 잡히면은 이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경색되어 있던 설비 투자의 엄청나게 큰 사이클이 저는 온다고 보는 쪽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금융 완화기에 들어가면은 경기 민감 사이클이 되게 크게 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주식시장 거기서 막 3천 넘어가고 4천도 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우리나라 중후장대 산업들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 약간 변수가 되겠지만, 여튼 내년 전체를 보면 한 해 어떤 마감점을 연말로 본다면 내년 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구간 전략으로 보면은
연초 상반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예 1월 아니면 2월 이렇게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일본의 통화 정책이에요. 갑자기 오늘 뭐 다른 거 별로 얘기할 게 없어. 일본의 이 YCC 일드 커프 컨트롤 이걸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유일하게 채권 미국채를 매입을 해주고 있는 엄청난 채권국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여러분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경기를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침체, 일본이 아무리 경기가 장기 침체라도 버텼던 이유가 뭐냐면 디플레이션이었기 때문이에요. 물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이 만들어져서 기시다 내각도 지금 이제 뭐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정책을 바꾸려고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5%까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확 벌어져 있잖아요. 일본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0.5%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제로에서 5까지 벌어지는 동안 이게 엔화가 초약세 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해요.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돼서 디플레 때문에 장기적으로 불황이었던 일본이 인플레 억제를 해야 되고 해서 오히려 일본이 금리를 지금 올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차이도 확 줄어들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엔화도 강세 전환이 돼요. 이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환경에서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채권국의 일본의 위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싼 엔화 그리고 낮은 금리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고금리인 미국 자산들 이런 데 투자 나갔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우리가 여러분들 일본 여행 다니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일본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도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청산돼서 회귀하게 되면 그 일본 엔캐리성 트레이딩 자금들은 빠져나가게 돼요. 단기적으로. 이 부분도 이번에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12월에 환딜러나 이런 쪽에서 되게 긴장감이 높았어요. 이번 BOJ 회의에서. 다음 BOJ 회의가 또 1월 20일이거든요. 또 1월 말이잖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TFP 자금이 제가 볼 때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있는 요인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은 결국은 여갈피 잔고를 뽑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여갈피 잔고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한 달 동안 한 6, 7천억 달러가 그 당시에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8천억 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빠른 속도면 사실은 한 달 만에도 소진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딱 멈춰버리는 거라고. 그러면은 급속도로 미국의 유동성이나 경제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되는 상황이면은 이건 금리 인하를 3월이거나 정말 위험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무서운 얘기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이 과도기에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비 대비를 해볼 만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그냥 주관적이지만 좀 제 뷰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의 연말 그리고 1월 연초에 현금을 최소한 30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걸 권장합니다. 이 30%는 수익을 포기해야겠죠. 내가 연초의 불확실성을 버티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뭐 50도 괜찮다고 봐요. 왜? 1년 동안의 투자에 대장정해서 한 달 좀 쉬어도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1월일지 2월일지 언제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은 좀 더 버틸 것 같으니까 유지하면서 봅시다. 그리고 뭐 종목 섹터들, 대형주들이나 이런 지수 연동형 이런 종목들은 올라간다고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면 좀 팔아두자는 생각이고, 오히려 1월 달은 테마주, 뭐 온디바이스, CXL, 그리고 뭐 AI, 로봇, 바이오 이런 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쪽은 뭐 항상 1월 달은 테마성 장세니까 그쪽으로는
거래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좀 수익률 플레이를 하셔도 되겠지만 시황 기반, 경기 기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큰 포지션으로 뭐 기대감 가져가기에는 좀 기다리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너무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기회가 좀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살짝 경계하는 연초 전략을 저는 권장합니다. 연말 정리들 잘 하시고요. 다음 주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데이터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올해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